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3강 여러분들에게 74쪽에 78번이죠? 78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77번 문제 중에서 특정 근담보는 당의 여신의 연기만을 담보한다. 우리 공부했었죠? 그럼 우리 근저당을 설정할 때 자,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 소유자 을이 자금 사정이 약화가 돼서 채권자 갑, 금융기관 갑 여기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담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자기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서 자기 주택의 근저당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을구를 열람하니까 이 주택에 이 부동산에 1번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저당이 뭐가 있느냐? 특정 근저당, 그 다음에 한정 근저당, 포괄 근저당, 포괄 근담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 특정 근저당이다. 그러면 이 근저당은 어떤 근저당이냐? 근저당 설정 계약 시 이미 체결되어 있는 특정한 거래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 있죠? 요거를 그 피담보 채무로 하는 근저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정 근저당은요. 요거는 근저당 설정 계약 시 이미 체결되어 있는 계약인지에 관계없이 특정한 종류의 거래 계약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거래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채무를 피담보 채무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괄근저당. 이게 제일로 무서운 거죠. 이거는 여신거래에서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모든 채권 채무를 다 담보하는 거 여러분.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겁니다. 모든. 따라서 포괄이 좀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괄근저당의 유효성이 판례로 이미 인정되고 있는 건데 앞으로 개정이 되면 이것이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어찌됐든 요거 조심하시고, 요거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계약서 쓸 때,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쓸 때 요건지 확인하셔야 돼. 채무자 입장에서 계약서로 결정됩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몇 줄만 들어가도 결정이 됩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74쪽에 78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연대보증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대보증 제도는 대대적으로 수술이 되고 개정이 돼서 2014년 7월 1일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자, 1번 개인이 보증할 수 있는 연대보증 금액은 여신건별 1인당 1천만 원 이내에서 운영한다. 맞죠? 2번 기업 여신의 경우 과점 주주 등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있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틀렸죠? 기업 여신은 그 개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연대보증 채무의 범위는 차주의 신용대출, 신청 금액에서 차주의 산출 한도를 차감한 범위 내로 한다. 맞죠? 75쪽의 첫 번째 줄 동그라미 4번입니다. 보증인 기존 한도의 일정 제한비율을 통하여 산출되는 한도를 보증인 수정 한도라 한다. 맞죠? 5번 연대 보증인의 신청은행 기술 실적
기보증실적이죠. 기보증실적 산출 시 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실적과 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실적은 제외된다. 맞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만 틀렸어요. 자, 그리고 75쪽에 중간 부분에 참고 박스 안에 연대보증제도가 2013년부터 폐지가 됐죠. 그리고 2014년 7월부터는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도 폐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보증에는 보통보증과 연대보증이 있다. 연대보증의 무섭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특정 채무보증과 근보증 이렇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76페이지 76쪽에 79번으로 넘어갈까요? 79번. 79번.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전년 10월에서 당해년도 11월까지 사용한 실적이다. 맞죠?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입니다. 2번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넣으면 초과 사용 금액의 2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게 개정이 돼서 연간 총 급여액의 10%가 아니라 20%로 개정이 됐어요. 20%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소득공제 한도는 최고 500만 원이다. 상품에 따라서 300만 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맞는 거로 보시고 4번 소득공제 대상에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된다. 이건 틀린 거죠. 왜 틀린 거죠? 배우자, 동거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되는 겁니다. 5번 선불카드 및 의혹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는 제외한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 참고, 그리고 두 번째 줄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줄입니다. 77쪽의 세 번째 줄. 소득 공제에 해당되는 것은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다.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이런 것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서 판정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15% 공제 대상 사용 금액 77쪽의 중간 부분에 나와 있죠. 신용카드 사용 금액, 현금 영수증 기재 금액, 학원비 지로 납부 금액, 30% 공제 대상은요. 직불카드, 그 다음에 전통시장 카드분, 대중교통 이용분 나와 있죠.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과 연간 총금액 20% 중에서 적은 금액이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육 이용분은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는 있다 하는 것이 77쪽에 참고 박스 안에 맨 끝에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서 78쪽에 80번으로 넘어갑니다. 78쪽에 8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부정, 사용 대금 중 보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돼 있죠? 1번,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정 사용 시 보상받지 못한다. 맞죠? 2번,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대해 부정 사용 시 보상받지 못한다. 맞죠? 3번,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 도난에 생긴 부정 사용 시 보상받지 못한다. 맞죠? 4번, 분실, 도난으로 부정 사용 시 발생한 경우에
즉시 신고 시 30일 전 이후부터 보상 가능하다 그러는데 요건 틀렸죠.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60일 따라서 30일 전 이후 틀렸습니다. 5번 비밀번호 누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어요. 거기 해설에 상세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참고 박스 안에 보시면 78쪽에 80번의 해설 참고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안 있어요. 1번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서울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번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보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카드를 이용한 불법 대출 등으로 인해 부정사용된 경우, 부정사용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번 카드회원의 가족, 동거인, 사실상의 동거인, 사실혼 관계죠. 등에 의한 부정사용, 이에 연관되어 생긴 부정사용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4번 카드의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5번 부정사용의 피해 조사를 위하여 카드사가 정한 조사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6번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아니한 상태에서 분실하여 부정사용된 경우, 이런 부정사용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7번 회원이 도난, 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세 없이 신고를 지연했다. 이때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고에 대해 100%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번의 항목에 걸리면 당사자가 보통 30% 내지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상에서 제외될 때. 자, 그럼 78쪽 맨 끝에 세 번째 줄 몇 가지 기원 나와 있어요. 1번 신용카드는 지갑에 한 장이나 두 장 만들고 다녀야 되고, 2번 신용카드 뒷면에 꼭 서명을 하고, 자 79쪽의 첫 번째 줄 3번입니다. 카드 사용 한도를 잘 생각해서 낮춰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세 번째 줄 4번 79쪽의 세 번째 줄 4번 SMS 서비스나 세이프카드 서비스를 선정해 둬야 되고, SMS 서비스 요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9쪽에 81번으로 넘어갑니다. 카드 발급 후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가족이 수령 후 분실하여 제3자가 습득 후 부정 사용이 되었을 경우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와 있어요. 1번 카드사는 대리 수령한 가족에게 책임을 요구한다. 맞죠? 1번 카드사와 신청인 공동책임이다. 공동책임 틀렸죠. 신청인은 면책이 되고 대리 수령한 가족에게 책임을 카드사가 청구할 수 있어요. 공동책임 틀렸어요. 3번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한 카드사 책임. 맞죠? 4번 신청인은 면책. 맞죠? 5번 회원 가입 신청 시 가입 자격 허위 기재 사실 판명 시 신청인 책임.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 2번이죠. 2번 카드사 신청인 공동책임 틀렸어요. 신청인은 면책됩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80쪽 넘어갑니다. 거기 보시면 82번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 80쪽 첫 번째 줄 82번입니다. 다음 중 왜곡한 거래법상 거주자가 아닌 거. 1번 거주자의 왜곡 지점 출장소 사무소. 이것은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거주자의 왜곡 지점 출장소 사무소는 비거주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82번은 정답 1번으로 고르셔야 돼요.
1번 정답이었어요. 비거주자입니다. 2번 대한민국 제공관처. 이거는 왜곡한 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3번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 거주자죠. 4번 비거주자 외국인 중 일시 귀국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이건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5번 외국 기업 국내 지점 사무소. 이거는 왜곡한 거래법상 거주자로 분류가 돼요. 따라서 거주자가 아닌 거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외국 지점 출장소 사무소. 정답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 해설에 참고 박스 안에 1번 보시면 취업 비자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자인지 여부. 이거는 왜곡한 거래 규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2번 해외 장기 취업 시 거주자 여부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해외 특파원의 거주자 여부. 이거는 비거주자죠, 비거주자. 장기 취업 시의 거주자도 비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유학생. 유학생은요. 유학생은 비거주자죠, 비거주자. 5번 유학생의 거주성과 자금 송금. 요거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 81쪽에 첫 번째 줄 6번 보시면 해외 체류자의 거주성 여부 나와 있죠? 자, 7번 보시면 외국한 은행의 해외 지점이 비거주자인가 거주자인가. 외환은행의 미국 내 지점은 왜곡한 거래법상 비거주자로 분류가 된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81쪽에 8번이죠.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입니다. 그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자, 81쪽에 맨 끝에 83번 넘어갑니다.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나 있죠. 1번 의아예금은 개설 자격에 따라 해외 계정, 거주자 계정, 해외 이주자 계정으로 구분된다. 맞죠? 2번 외화 통제금의 예치 금액은 500불 이상이다. 맞죠? 3번 외화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된다. 틀렸죠? 외화 예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개정이 돼서 보호가 된다는 거. 4번 외화 통제금은 인출 시 영업 이틀 전에 은행에 통제된다. 영업 2일 전에 은행에 통제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82쪽의 첫 번째 줄 비거주자 증권 투자 전용 예금의 개설 자격은 비거주자 중 국내 증권 투자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ID 카드를 발급받은 자이다. 맞죠? 그래서 외화예금은 전에는 보호가 안 됐어요. 그리고 종류별로 좀 틀리니까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82쪽에 넘어가시면 참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1번 은행 항상 보호되는 거, 예금, 적금, 부금, 표점. 표점은 항상 보호가 되죠. 표점. 원금, 보존형 신탁. 이런 것은 보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쪽 가로 2번 비보호되는 거 소개되어 있어요. 위탁자 예수금, 선물 옵션 거래 예수금, 수익자 예수금,
자기신용 대주담보금, 신용거래 계좌 설정 담보금, 신용공여 담보금 이런 건 보호가 안 돼요, 여러분. 자,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를 위하여 고객이 예탁한 현금 잔액 이런 건 보호가 안 돼요.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가 안 돼요. 일반 적립식 증권저축 이런 거 보호가 안 되죠. 세금의대 증권저축 보호가 안 됩니다. 근로자 장기저축, 장기 증권저축 이런 거 보호가 안 되고, 근로자 주식저축 이런 건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가 안 돼요. 근로자 우대 저축 보호가 안 됩니다. 근로자 우대 저축 보호가 안 돼요. 또 증권저축계좌의 현금 잔액 이런 건 은행에서 보호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증권회사 82쪽에 해설 참고 박스 중간 부분에 2번 증권회사입니다. 그리고 한쪽 가로 1번 항상 보호가 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가 되느냐 이거 공부하고 있어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은행, 금융기관에서 보호가 되는 경우와 보호가 안 되는 경우 확인하고 있습니다. 82쪽의 중간 부분에는 증권회사에서 첫 번째 보호되는 경우와 두 번째 보호가 안 되는 경우 요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회사 2번에 한쪽 가로 1번 항상 보호되는 경우 뭐가 나와 있어요? 위탁자 예수금, 선물옵션 거래 예수금 이거 증권회사에서는 보호가 돼요. 수익자 예수금 보호가 됩니다. 자기신용 대주 담보금 보호가 돼요. 신용거래 계좌 설정 담보금 보호가 되죠. 신용공여 담보금 보호가 돼.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위해서 고객이 예탁한 현금 잔액 이런 건 보호가 되잖아요. 일반적 입식 증권저축, 세금의대 증권저축, 근로자 장기 증권저축, 근로자 주식저축, 근로자 의대저축, 증권저축계좌 현금 잔액 이런 것은 보호가 됩니다. 증권회사에서는요. 그런데 보호가 안 되는 건 증권거래법에서 모집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해 고객이 예탁하고 있는 금전, 고객이 대부받은 유가증권의 담보를 위해서 예탁하고 있는 금전 중 증권회사에 보관된 금전 이런 것은 보호가 안 돼요. 또 수익 증권 중 유가증권, 증권사 발행채권 이런 건 보호가 안 돼요. 고객 예탁금에 관해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고객이 예탁하고 있는 금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한 채권 그거는 RP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런 것은 비보호입니다. 비보호.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회사. 항상 보호가 되는 거. 개인의 보험계약. 보호가 돼야 되겠죠? 개인의 보험 들은 거. 법인의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보호가 되죠. 그러나 보호가 안 되는 것은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법인의 보험계약이 보호가 되는 것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 하나는 거죠. 법인인 경우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종합금융회사죠. 종금사. 항상 보호가 되는 건 발행어음, 표지음. 항상 보호가 되는 것은 발행어음, 표지음. 발행어음, 표지음.
표점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보호되는 거. 98년 9월 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보호, 배에서 매출엄을 제한 매출엄, 수익증권 보호가 안 돼. 종범사 발해 채권,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RP. 역시 RP는 비보호가 됩니다. 역시 RP는 비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어음관리계좌, CMA 이런 것은 보호가 되죠? 어음관리계좌 이런 것은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맨 끝에 5번 상호저축은행에 항상 보호되는 거. 예금, 적금, 부금, 계금, 표점 이런 거 항상 보호가 되죠. 그 다음에 6번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예탁금, 적금 이런 건 보호가 돼요. 그런데 공제상품 이런 것은 보호가 안 됩니다. 83쪽에 넘어가시면 박스로 정리가 또 돼 있어요. 박스 맨 끝에 이런 표시 나와 있죠? 박스 맨 끝에 84번 바로 위에 83쪽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 보험, 공사, 다른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사실 우리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83쪽 맨 끝에 84번으로 넘어갑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해외 직접 투자의 방법이 아닌 거. 외화 증권을 취득한다. 이거는 직접 투자의 방법으로 볼 수 있죠. 2번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 투자하는 관계가 없어요. 3번 외화 대부채권 취득. 이거는 해외 직접 투자죠. 4번 개인 기업을 영위하는 거. 이것도 해외 직접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사업에 참여하는 거. 해외 직접 투자의 방법의 일종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84쪽까지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85쪽에 82번으로 넘어갑니다. 외국한은행은 외국한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당연하죠? 다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외국한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한의 취득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일정 금액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미화 1만 불 초과. 신고 대상 아니죠? 외국한 취득 신고 대상 아니에요. 2번 미화 1만 불 초과 100만 불 이하. 이거는 외국한의 취득이 신고 대상입니다. 3번 미화 3만 불 초과 아니죠. 4번 미화 5만 불 초과 아니죠. 5번 미화 10만 불 초과 아니죠. 2번 미화 1만 불 초과 100만 불 이하. 이것이 신고 대상입니다. 거기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른 외국한 신고 처리령 시달. 외국한 거래 규정 개정으로 미화 1만 불 초과 100만 불 이하 지급수단의 세관신고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처리용을 시달하오니 업무에 착오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급수단 세관신고 처리용 검토 배경 나와 있죠? 1만 불을 초과할 때 그리고 100만 불 이하일 때 세관장에 신고하도록 한다. 자, 그리고
85쪽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네모 외국한 거래법 내용 개정이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6에서 2조 신고 등이 나와 있죠. 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에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직업 수단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호 미화 1만 불 이하의 직업 수단을 수입하는 경우, 다만 내국통화 원화표시 여행자 수표 및 원화표시 자기압 수표 이외에 내국 직업수단과 기금속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언제 세관장에 신고해야 돼요? 미화 1만 불을 초과할 때. 2번 2호죠. 2호 약소금, 한홈, 신용장을 수입하는 경우. 3호 미화 1만 불 이하의 직업수단. 자, 85쪽의 중간 부분 외국한 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호 보시면 다음 항목에 1에 해당하는 직업수단 등을 수출할 때, 이때는 역시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85쪽에 맨 끝에 보시면 괄호 1번 인정된 거래에 따른, 자, 이때 다음 항목에 1 그랬을 때는 각 호에 1 그랬을 때는 각 호를 읽고 강목에 있을 때는 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괄호 1번 85쪽에 맨 끝에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지급을 위해 순금, 수표 또는 우편안을 수출하는 경우. 2번 최근 입국 시 휴대 수입한 범인의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서 취득한 대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이때는 뭐 한다는 거예요? 허가 및 신고를 제한다는 얘기죠. 가로 3번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서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할 때도 신고 및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신고 및 허가를 안 하셔도 돼. 85쪽의 맨 끝에 가로 4번입니다. 주한 미합 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 소파죠, 소파.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왼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이때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허가 및 신고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13강 수업은 마치고 86번은 제 14강 수업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